대법원 2025년 8월 28일 선고 2021-239-134 판결 사건명 임금 1. 한 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적극. 한 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심판 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및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 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환송 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 피고 패소 부분의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환송 후 원심의 소송 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 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환송 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효율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또한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와 그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속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5년 8월 28일 선고 2022-284-520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집행 권한이 되는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유가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집행 권한이 되는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이 집행 권한인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민법 제493조 제1항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실체법상 효과는 해당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정되고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이 소송상 상계 항변의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송상 상계 항변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지니는데 가령 소송상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 하나므로 이러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한 실권효, 차단효, 실권효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 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 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소송상 상계 항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집행 권한이 되는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유동적 상태가 해소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다. 특히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 항변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이의 이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211-104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수범자가 되도록 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원천 징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위 제5조에서 말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제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2.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예금 명의자와의 예금 계약을 부정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 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 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 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 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 출연자 등이 대리인으로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 명의자와의 예금 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위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 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과세 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로 인한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한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 고지의 법적 성격. 징수 처분.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납부 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른바 자동 확정 방식으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 징수 의무와 원천 납세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 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위 납부 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하여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일부 계좌가 차명 계좌로 밝혀져 과세관청이 갑은행에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천 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갑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원천 징수 이자 소득세 등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을 하자 갑은행이 위 처분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다음 별도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위 계좌는 단순 차명 계좌에 불과하여 이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처분에 따라 고지 세액을 납부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납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좌가 이른바 합의 차명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같은 법 제5조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같은 법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위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이르는지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위 처분에 따라 갑은행으로부터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타 211-932 판결 사건명 분담금 반환 청구 등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 규약에 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주택법 2021년 4월 13일 법률 제18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강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 가목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 설립 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제명, 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주택법 제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주택법 시행령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3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조합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 정족수 및 의결 절차를 명시하면서 제2항 제9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 구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주택법 시행규칙 2021년 7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취지와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항은 단순히 비법인 사단의 자율적,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조합 규약에 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조합으로부터 을 조합은 계약자 선착순 내지 행운 이벤트 당첨자인 갑에게 고품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을 조합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무상 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위 무상 제공 약정과 조합원 가입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무상 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 가입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다 212-812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 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 보존하는 사람이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작물 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갑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원심이 수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 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원심이 수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 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